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어지러운 마음을 잡아줄 고전 한 줄의 힘. 고전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입니다. 지은이 조윤재. 출판사 21세기 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담입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다산의 마지막 공부, 마지막 습관의 저자 조윤재 고전 연구가가 집필하신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어제의 삶에서 찾은 인생의 태도에 관한 3가지, 그리고 2부에서는 내일의 삶을 채워줄 4가지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를 통해 오늘을 반성하고 오늘을 통해 내일을 기약하는 삶. 잘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 공부를 저자는 고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 학창시절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공부를 그만해도 되니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어른이 되고 공자가 말하는 부동심에 불혹이라는 나이를 지나가고 있고 어떠한 운명을 마주치더라도 잠잠히 때를 기다릴 수 있다는 지천명. 쉰을 눈앞에 둔 지금 공부할 게 왜 이리 많이 보이는지 내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을 저자는 고전에서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글들이 많아 이 책 역시 발췌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책을 읽었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좀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하여,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저의 낭독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이 책을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잘 들어주시고 행복하세요.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 서경, 태갑, 상에는 습여 성성, 즉 습관이 오래되면 천성이 된다는 말이 실려 있다. 고대 중국의 탕왕 시절 명제상 이윤이 새롭게 왕이 된 탕왕의 손자 태갑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자 했던 말이다. 몇 번에 걸친 훈계와 간언에도 말을 듣지 않고 불의한 행동을 계속하자 왕의 불의한 행동 습관이 마치 천성이 된 것 같다고 하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고사에서 말하는 것은 습관의 부정적인 측면이다.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 마치 본성처럼 되어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이다. 한편 공자는 더 실감나게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논어에는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의해 멀어진다 라고 실려 있다. 타고난 본성은 어떤 사람도 비슷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익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익힌 사람은 바람직한 인생을 살지만 나쁜 습관을 익히면 그 인생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습관이라는 한자의 형태를 유심히 보면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습은 어린 새가 날갯짓을 배우는 모습에서 나온 한자어다. 관은 마음을 하나로 꿰뚫어 묶어둔 모습이다. 여기서 미루어 보면 어린 시절부터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마음이 묶이면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 역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선조들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서양의 철학자들 역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도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자제력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습관으로 인해 자제력 없는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들보다 고치기가 더 쉽다. 본성을 바꾸는 것보다는 습관을 바꾸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습관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에우에노스의 말처럼 습관은 제2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에우에노스는 기원전 5세기의 수사학자이자 소피스트인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습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습관은 본성과도 같지만 그래도 본성보다는 바꾸기 쉽다는 것이다. 이어서 결론처럼 말했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잘 말해준다. 친구여, 내 이르노니 오랜 기간 수련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사람의 본성이 된다네. 아마 이 말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다. 결국 습관이란 의식적인 노력으로 마치 본성처럼 몸에 익힐 수 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적 미덕을 설명하면서도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도덕적인 미덕들은 우리 안에서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본성에 반해 생겨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여 습관화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도덕적 미덕이란 지혜, 직관, 분별력 등을 뜻하는 지적 미덕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미덕의 하나이다. 관대함, 명예로움, 진실함 등 사람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들은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화하면 마치 본성처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아니 모든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습관은 이처럼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밝은 미래를 보장해준다. 습관이 큰 노력과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태갑 상해 고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나쁜 습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습관이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습관은 뇌과학적으로는 어떤 메커니즘을 가질까? 현대 뇌과학자의 학설을 인용해 보자. 우리의 뇌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한 후 낯설음과 본능적인 거부감을 잊으려면 21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습관이 몸에 완전히 젖어들려면 무려 그 3배인 66일이 걸린다. 이러한 사실은 영국 런던 대학교 제인 워들 교수의 유명한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그는 마음먹은 행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해야 습관이 되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일반인 참가자 9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12주에 걸쳐 참가자들에게 점심 식사 때 과일 한 조각과 물 한 병 마시기, 저녁 식사 전에 15분 뛰기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나 선택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실천하도록 했다. 그 결과 평균 66일이 지나면 자신의 의식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없이도 행동할 수 있는 습관으로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 학설에 따르면 우리가 좋은 습관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평균 66일이다.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한 번 얻게 되면 평생 내 것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 그 시간을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큰 차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까. 공부에도 습관은 중요하다. 지혜를 가장 사랑했던 철학자들은 마치 공부가 자신의 삶인 것처럼 즐겁게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통해 인생의 행복도 찾았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 해답은 동양의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 중용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준다. 어리석은 사람도 현명해지고 연약한 사람도 굳세어질 수 있고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공부는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 배우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배울진대 능통하지 못함을 그냥 두지 말며 묻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물을진대 알지 못함을 그대로 두지 말며 생각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생각할진대 얻지 못함을 그대로 두지 말며 분별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분별할진대 명백하지 못함을 그대로 두지 말며 행하지 않음이 있을지언정 행할진대 독실하지 못함을 그대로 두지 마라. 남들이 한 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능하거든 나는 1000번을 해야 한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말해주는 것이지만 이 구절에 습관의 비밀이 있다. 단숨에 깨닫는 것도 좋지만 타고난 천성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반복을 통한 습관화로 얼마든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남들보다 힘들고 조금 더 노력해야 할지 몰라도 그 가치는 변함이 없다. 아니, 타고난 천성을 지닌 이보다 더 의미 있고 소중할 것이다. 타고난 천성이란 목적지에 조금 더 일찍 쉽게 도달하는 방법일 뿐이다. 자칫 방심하면 샛길로 빠질 수 있다. 쉽게 이룬 것이니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삶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꾸준히 노력하고 힘써 행하는 좋은 습관이 배움의 진전,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 19세기 최고의 사상가를 만든 독서법. 자유.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함. 사전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자유라는 단어를 짧은 문장으로 해석하자니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이 자유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많이 왜곡되어 왔고 침해된 것이 사실이다. 요즘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지만 그 정확한 해석에 관해서는 많은 쟁점을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선언이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기에 집단을 이루어야 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유라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다. 혼자서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자연인으로 사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고 말릴 필요도 없다. 하지만 집단 속에서는 항상 상대가 있다. 그때 가장 많은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라는 개념이다. 한 사람의 자유는 그 상대가 되는 다른 사람에게는 제약이 되고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어느 한 사람의 자유에 정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한 경우밖에 없다. 한 사람의 행동 가운데 그가 사회적 책임을 지는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관련한 부분이다. 단지 그 자신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그의 독립성은 당연히 절대적이다. 그 자신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주권자이다. 밀의 이 주장은 밀이 활동하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자유에 대한 가장 대담하고 단순 확고한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찬성과 이견, 그리고 반대되는 학설을 제기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닐 것이다. 단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이 19세기 최고의 사상가이자 지성으로 손꼽히는 존 스튜어트 밀을 만들었냐는 것이다. 그는 자유라는 개념을 철학적 원리로 분석하고 사회적, 윤리적 차원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모두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했다. 또한 필생의 역작으로 꼽히는 정치, 경제학 원리를 통해 정치학과 철학, 그리고 경제학에도 정통한 최후의 정치 경제학자로 인정된다. 과연 그는 어떤 공부를 통해 이러한 세계적 천재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는 자서전에서 평범한 사람, 아니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평균 이하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문 독서를 통해 천재의 반열에 들 수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의 독서법은 서양 지식층에 귀감이 되어 자녀 교육에 적용되었고 윈스턴 처칠, 토마스 에디슨,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 수많은 천재를 탄생시킨다. 이들이 처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류의 미래를 바꾼 위대한 업적을 이루게 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들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것은 그들이 원래부터 남다른 탁월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영향을 끼쳤던 것은 단지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큰 집단의 변화도 있었다. 앞서도 소개했지만 20세기 초반 삼류대학에 머물던 시카고 대학교의 대변신을 이끌었던 시카고 플랜의 모범은 바로 밀의 독서법이었다. 이처럼 개인은 물론 한 대학의 차원을 높여준 그의 독서법은 자서전에 상세하게 실려 있지만 대강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그의 천재 교육의 기반은 학교가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버지 제임스 밀의 가정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3살 때부터 아버지가 곁에 두고 철저히 계획적인 공부를 시켰기에 남보다 25년을 앞서갈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을 배제했다는 점이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억력의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를 요구했다. 밀은 끊임없는 생각을 거듭하면서 혼자 힘으로 해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했다. 밀의 힘이 된 또 한 가지는 남다른 독서다. 그는 3살 때 그리스어를 독학한 다음 맨 처음 이솝 우화집을 통독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모든 저서, 플라톤의 대화편 등 그리스 산문작가의 책을 비롯하여 로마사, 고대사, 플루타르크 영웅전 등의 역사서를 읽었다.
그 다음 라틴어를 독학으로 배워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비롯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등을 12살까지 모두 읽었다. 그 독서량도 방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체계적인 독서법이었다. 바탕이 된 것은 논리학으로 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책인 오르가논과 함께 스콜라 철학자들의 책들과 홉스의 계산학을 독파한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서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였던 리카도의 경제학을 배웠고 애덤 스미스의 저서를 배웠다. 그 다음으로 방대한 미래 독서를 완성시킨 것은 바로 토론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아버지와 함께 그날 배운 내용을 토론함으로써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으로 날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동생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많은 공부 시간을 빼앗기기에 그는 가르치는 일을 싫어했으나 훗날 이 훈련을 통해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가르침을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표현함으로써 지식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그는 회고한다. 16살이 되면서 명망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에게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방법은 바로 담론이었다. 다양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정치 도덕과 철학의 여러 분야에서 큰 교훈을 얻었을 뿐 아니라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각하고 발표하는 능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릴 수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밀의 독서법이 가진 특징은 바로 글쓰기다.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특히 역사를 좋아했던 그는 다양하게 읽은 역사책을 기반으로 자신이 직접 역사책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의 많은 역사책에서 추려낸 자료로 자신이 직접 로마사를 지었고 고대 세계사, 네덜란드사, 로마 정치사 등 책을 직접 집필했다. 이를 통해 문장력, 표현력, 사고력,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능력도 당연히 잘하게 되었을 것이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장점은 물론 부족함을 발견하고 더 노력하는 계기도 찾을 수 있었다. 생각만 해도 막막한 19세기 탁월한 지성인의 공부법이 오늘날의 시점에는 맞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고 평범한 사람이 바로 적용하기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바로 그의 공부법의 핵심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상황과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첫째는 인문학 공부의 이점이다. 인문학 공부를 통해 그는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고 자신의 학문을 정립하는 근본을 세울 수 있었다. 인문학은 모든 학문의 뿌리인 만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밑바탕이 될 수 있다.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뿐 아니라 다른 학문과 통섭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둘째로 아웃풋의 중요성이다. 밀은 단순히 지식을 인풋하는 데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아웃풋을 했기에 자신이 얻은 지식과 온전한 일체가 될 수 있었다. 독서가 지식의 인풋이라면 그의 아버지와 했던 토론, 동생을 가르침, 아버지 친구들과의 담론은 모두 지식의 아웃풋이다. 지식을 머릿속에만 묵히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게 된다.
아웃풋을 통해 생각, 비판, 수정, 발표라는 사이클을 거친다면 다시 새롭게 나의 머리로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를 상대방으로부터 얻을 수도 있으므로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이 진정한 나의 지식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나의 지식으로 상대방 역시 도움을 받는다. 물론 어린이가 아닌 성인이 존 스튜어트 밀처럼 천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공부의 원칙을 알고 제대로 된 공부법으로 공부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실질적이며 적용 가능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머릿속에 묵혀 있다가 언제인지도 모를 순간에 휘발되는 지식이 아니라 삶과 일에서 언제나 쓸 수 있는 지식이 온전한 진짜 지식이다. 기억의 저장고에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보물은 누구에게나 있다.